안녕하세요. 저는 뱃속에 17주 된 태아를 키우고 있는 30대 임산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엄마가 되어간다는 설렘과 긴장으로 요즘 참 생각이 많은데요. 그런 제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하나를 더 쥐어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물만 마셔도 붓기가 쫙 올라오는 것이 어릴 적부터 통통하기도 통통했고, 부모님은 다 키가 작으신데도 전 또래들보다 한참이나 컸어요. 체격이 아주 남달랐던 여자아이였죠. 그런 전량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젖을 좀 먹이면 애가 다음날 몇 배로 불어있곤 했고, 얼마나 쑥쑥 잘 크던지 커서 농구선수나 여자 역도선수같이 힘쓰는 일을 시켜야 하나 싶었다고요. 보통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옆에서 저희 언니는 엄마라면 딸내미를 좀 더 예쁘고 호리호리하게 키울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역도 선수가 뭐냐며 제 통통한 몸뚱이를 보고 놀릴 자세를 취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전 그게 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농구 선수나 역도 선수?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대충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격이 커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기보다도 먼저 자진해서 엄마 말 맞다나 농구를 하는 남자애들 옆을 기웃거리고 역도 선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 거냐고 선생님께 물어보는 등 저 혼자서 제 꿈을 키워보겠다며 그 조그만 했을 때부터 제 앞가림을 제가 하겠다며 밖을 돌아다녔어요. 엄마도 아빠도 어린 제게 외모로 상처 입히고 싶지 않으셨는지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제가 바르게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 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몇 년 후엔 제가 촉망받는 운동선수, 유망주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꿈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키웠네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인생이 흘렀어요. 제 키가 그만 163에서 뚝 하고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다른 체격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키에 70kg로 살이 좀 더 찐 비만 아동이었을 뿐이었고요. 결국 중학교 내내 저는 키우던 꿈도 잃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과 자신감도 잃게 되며 저를 비하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 관계는 당연히 좋지 못했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건 아니었는지 먼저 체격이 크다고 같이 어울리기 창피하다고 피하는 또래의 여자애들 때문에 제가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해 다가가는 짓을 그만둬버렸죠. 저도 그저 평범한 여자애일 뿐이라 그런 건 정말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시작된 은연중의 따돌림과 소외됨, 그리고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못나고 어린애로 살아갔던 중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졸업을 할 때 보니 제 몸무게는 10kg나 더 쪄버린 80kg를 웃돌았고 여전히 키는 그대로여서 비만도는 더 심해져 있었어요. 그간 스트레스를 쌓이면 먹는 것으로 풀곤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제 몸을 더 악화시켜 버렸더라고요. 살은 더 쪄있고 인간관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고 그런 저를 보며 아무런 티는 못 내지만 뒤에서 눈물도 여러 훔치셨을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적 절 놀리기에 급급했던 언니도 가족은 가족인지 점점 어두워져가는 저를 불쌍하고 치근덕스레 보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더욱 역력해져 갔고요. 이대로 더 살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절 지켜보는 제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겠다 싶던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독하게 뺐어요. 남들은 대학 가면 빠진다고 공부에 열을 올리던 그때 저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서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살이 쪄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 5바퀴 정도 돌던 걸 살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자 10바퀴, 20바퀴 정도는 점점 거뜬해졌고요. 중간중간에 식욕을 참지 못하고 하루 정도 이성을 잃고 밥을 먹은 적도 있었지만 이내 학교 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바람에 또 정신을 차리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딱 그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무려 30kg를 빼버렸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하나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 꼴이었어요.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신이 나서 먼저 옷을 사달라고 하고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며 이것저것 또래 여자애들 같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니 부모님도 안심이 된 듯 보였어요. 그러면 좀 더 친구들을 쉽게 사귀며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다행히 부모님이 원하셨던 대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많이 수월했어요. 살 빠졌다며 몰라보겠다며 신기해서 다가와준 애들도 있었지만 워낙 집에서 떨어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중학교 동창들이 잘 없어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정말 딱이었죠. 비교적 학교 생활도 잘했고 친구 관계도 힘들어할 일이 없으니 학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덩달아 가장 뒤처져 있던 저는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 겨우겨우 원하는 성적을 맞춰갈 정도로 공부하는 것에 적응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울면서 힘들게 살을 뺐던 거라서 다시 살찔까봐 생기는 걱정에 대한 강박증도 컸었지만 정말 지독하게도 식단 관리를 3년 더 이어가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에는 오히려 40대 중반의 몸무게를 더 빼서는 완전히 말라빠진 몸매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도 저는 한결같이 4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기도 하는 체질이라 다행히 술을 마시거나 안주를 먹으며 살찌울 일이 성인이 되어서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알바를 하면 그 돈을 모아다가 그 시절 지금보다 곱절로 비쌌던 1:1 요가를 20대 초부터 시작했고 헬스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녔죠. 주변에 제 과거를 모르는 또래 동성 친구들은 늘 관리를 잘하는 친구라며 절 동경했고 이성 친구들 중에서는 대시를 해오는 애들도 꽤 많았었어요. 매번 살을 뺀다고 어릴 적부터 관리를 해오던 터라 몸매도 좋고 또 살처지는 거 방지하겠다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피부도 번지를 했었거든요. 뭔가 제 인생이 살을 쪘었기 때문에 우울했던 것이었고 살을 뺐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갖출 수 있었던 행복을 되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인생에 희극이 갈린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울컥도 했었는데 결국 그런 저마저도 외모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란 걸 차츰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서 제 울컥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탓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다가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던 회원이었는데 매일같이 저만큼이나 운동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죠. 금요일 퇴근 후건 휴일이건 헬스장 사람들이 놀러 갔는지 텅텅 비어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헬스장에서 땀을 빼고 있던 몇 안 되는 회원이었던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의 존재를 톡톡히 알았고 서로 운동만 하다가 트레이너 선생님과 셋이서 자연스레 부딪히고 말도 몇 마디 서로 건네보다 결국 남편이 먼저 운동 후 가벼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또 제가 운동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시간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애 초반에는 어찌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감도 안 왔는데 먼저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알고서는 헬스장에서 자주 만나자고 해주고 밤늦게는 살찐다고 가벼운 커피 한 잔 말고는 뭘 먹자 불러내주지도 않고 절 딱 봐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건지 제가 살고 있던 생활 패턴에 맞게 데이트를 하자고 늘 이끌어주던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운동에 미쳐 살던 신세대 커플 같은 저희는 30을 넘기고 연애한 지 3년차 되던 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없다며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취미생활도 운동 하나로 비슷한 저희가 다른 짝을 찾을 이유가 있겠냐며 쿨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저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각자의 직장 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동네에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남편의 단점은 아니었지만 이 생활 자체의 단점이 하나도 보였어요. 일단 하나는 저희는 정말 죽어라 운동만 하는 커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살 빼는 게 중요하고 운동하는 게 좋다지만 가끔은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와 무산소를 섞으며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살아오다가 남편을 만나서는 이 사람이 운동에 미쳐 사니까 덩달아 따라서 조금씩 무리를 해보며 헬스장에 더 오래 머물렀던 것인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좀 여유를 가지고 신혼생활을 더 즐기기는커녕 더 열심히 퇴근 후 곧장 헬스장으로 주말에도 눈 뜨면 헬스장으로 향하더라고요. 이게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건데 막상 내 남편으로 둬보니
평생을 운동에 미쳐 사는 남자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아찔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파도 운동부터 하고 오겠다고 할 것만 같아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며 그냥 잘 넘겼어요. 정말 큰 문제는 다른 하나였는데요. 바로 남편을 쏙 빼다 닮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요? 아니요. 바로 남편이 운동에 미쳐 사는 것처럼 한번 빠지거나 생각을 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점이 쏙 빼다 닮았다는 것이었죠. 결혼 초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그리 얼굴을 잘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와 막 살갑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시부모님께 무뚝뚝하기도 해서 제가 필요이상으로 막 나서서 시어머니를 먼저 챙기려고 하진 않았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남편과 둘이서 새 살림을 차리면서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식욕이 부쩍 늘었는데요. 처음 2달간은 제대로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몸부터 먼저 생각하며 웬만큼 식욕이 돋아도 무조건 참으려고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산부인과를 다니고 임산부 책들을 읽고 뭔가 뱃속 아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 읽고 접하면서 점차 애 생각이 저 하나보다 먼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입에 대고 먹기 시작한 음식들은 점점 첩첩산중으로 쌓여갔고 임신한 것을 좋아라 했던 남편도 먼저 먹을 걸 사다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2달도 안 되어 몸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임신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 임신 주수가 지나갈수록 제 자신도 몸을 더 조심히 다루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여 처녀짝에 했던 운동량을 절반의 반으로 확 줄여버렸고 간간히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죠. 처음에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남편의 미친 운동사랑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 천만다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부터 지나가는 아기들을 보면서 무척이나 귀여워하길래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도 다정한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운동도 제가 임신을 하던 순간부터 확 줄였고 제가 저녁에 산책을 할 때 꼭 항상 옆에서 손잡고 따라와서는 같이 동네를 걸어줬어요. 제 임신과 함께 덩달아 남편의 생활 습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몸에 좋다는 저녁 밥상도 같이 차려 먹고 저희는 연애와 결혼까지 포함해서 거의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몸무게 앞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등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어요. 아주 보기 좋게 말이죠. 이게 다 뱃속 아기한테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뱃속 아기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어본다고 생각을 하니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하도 옆에서 살이 뒤룩뒤룩 쪄가는 중이라며 잔소리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어머니는 하나에 빠지면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시는데 글쎄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관심의 대상이 저와 뱃속 아기한테 쏠려버리신 겁니다. 처음 임신했다고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좋아하셨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에 양가 어른들 축복받으며 우리 아기가 잘 크겠다고 너무나 감사해 했고요. 그런데 다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덕담은 점차 악담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조심히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언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도 아닌 집으로 전화가 오셔서는 당장 나가봐야 하는데 임신해서 출근하면 쓰냐고 당장에 사표를 쓰고 집에 있으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애가 태어나면 나갈 돈이 더 많아질 텐데 따로 용돈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으시면서 무턱대고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니 저는 그게 당연히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죠. 그냥 생각해보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드리고는 출근을 해야 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점점 돈 한 푼 손에 쥐어주지도 않으시면서 이걸 사 먹어라, 저걸 사 먹어라 하며 저도 뻔히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아는 내용까지 바쁜 출근길이나 피곤한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 알려주시거나 어느 한의원이 임산부 몸보신 용안약을 만든다더라
하면서 그 나이 어르신들이 할 법한 잔소리와 덕담을 반 섞인 말들을 시전하시면서 제가 참 전화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나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챙겨주시려고 이러시는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 늘 반갑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담과 덕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거의 발표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간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지냈는데요. 하필 그 사이에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일한다고 남편한테 미리 말을 하고는 집중하려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었는데 뒤늦게야 늦게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남편의 문자를 읽고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고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셨는지 저녁 시간에 오셔서는 옷가지가 담긴 짐까지 챙겨 오셨더라고요. 황급히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혼자서 화가 단단히 나 계셨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한테 이미 잔소리 폭격을 던져놓으셨더라고요. 임신한 여자가 회사에서 뭐 이리 오래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말한 한의원 집에서 약 타려고 전화는 한번 해봤냐는 등 한참을 남편을 향해 혼을 내시다가 뒤늦게 들어온 며느리인 저를 보고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고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신 시어머니는 다행인지 뭔지 다음날 저희가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맞춰 짐을 싸서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시에 들어와 저희 부부가 어떻게 뱃속아기를 키워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고자 오신 것만 같아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구 불쾌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는 것에 확 꽂히신 건지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 오셨던 그날부터 쭉 매일같이 저한테 문자로 뭘 먹었는지 혹은 무슨 운동을 오늘은 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으라 하셨어요. 의사가 아닌 본인한테 말입니다. 자식이라고는 남편과 그 밑에 도련님 이렇게 딱 돌 키워내신 분께서 마치 옛날의 적 자식을 7, 8명은 낳은 여자들인 것 마냥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저희 시어머님은 자신은 남들이 잘 못 낳는 아들을 둘이나 낳은 여자라며 말끝마다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헛소리와 함께 제게 이렇군 저렇군 잔소리를 시전하셨죠. 그러다 결국 또다시 말도 없이 퇴근하고 나니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멋대로 제 배를 두 손으로 확 만지시더라고요.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제 배를 함부로 만지는 건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흔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제 배를 턱 하고 만지더니 애가 잘 자라는 것 같지 않다며 그렇게 일하고 약도 안 지어먹고 살다간 애 금방 죽는다며 감히 해서는 안 될 악담을 임산부인 제 앞에서 하셨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먼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좋다는 음식을 사서 보낸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10,000원 한 장 쓰지도 않으시면서 뭐 그리 잔소리만 많으신 건지 그놈의 한의원 타령은 저 처음 임신했을 적부터 매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안 사먹고 있으면 먼저 사줄 법도 한데 여전히 돈 한 푼은 안 쓰고 계시고 그 와중에 며느리가 건강은 했으면 좋겠고 아이 하나 가진 게 이 정도로 별날 일인가 싶어서 애가 죽는다는 헛소리를 들었는데도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며 참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제 겨우 퇴근해서 어머님 인사드린다고 내내 서있던 저한테 저녁밥은 늘 이렇게 안 차려 먹는 거냐며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지고는 저한테 밥 타령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번에 집에 왔을 때도 너 야근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와 식탁에 밥상이 안 차려있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은 뭐 때문에 식탁이 텅텅 비어있냐며 굳이 그 시끌벅적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며 냉장고를 퍽퍽 닫았다 열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어져 있는 식탁을 가리키며 밥을 차려 먹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꼭 자기 밥을 차려달란 소리 같았습니다. 임산부 며느리 걱정되어 한의원 약타령 하시기 전에 그냥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대신 사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머님, 저희가 아침이면 저녁이면 잘 알아서 챙겨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나름 남편과는 잘 챙겨 먹으면 살도 전보다 많이 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래는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말 어딘가에서 열이 받으셨는지 임산부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여 혼을 내셨습니다.
기껏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면 귓구멍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하라며 친정에서 뭘 보고 자랐길래 얘가 일이 멍청하고 예의가 없냐며 갑자기 저희 친정을 거들먹거리며 절 비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간 어머님 말을 꾸준히 무시를 했다는 것인데 전 그간 출근길에도 어머님 전화인 거 뻔히 알면서 무시 못하고 다 받았고 집에 무턱대고 찾아왔을 때에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지만 티 안 내고 하시는 말씀 다 받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제가 살쪄서 뚱해 보인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임신하고 다 큰 마당에 멍청하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것도 저희 친정을 욕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너무 빡쳐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산부라 조울증같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정말 겨우겨우 참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고 뭐고 시어머니의 얼굴과 기분 나쁜 그 목소리를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하고 남편과 같이 먹고 싶은 걸 많이 먹고 싶었지만 그만큼 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임산부한테는 소화불량에 오미자차가 좋다고 해서 거의 임신하면 이걸 남편과 둘이서 같이 달고 살았는데 그때도 마침 제가 손바닥만한 머그컵에다가 오미자차를 따라 부어 놨었거든요. 시어머니 잔소리 듣다가 다 식어가고 있던 오미자차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 김도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차 마시면 편히 좀 쉬려다 시어머니 하나로 기분도 잡치고 악담도 들었다 생각을 하니 감정 주체가 안 되어 오미자차 든 머그컵을 그냥 확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퍼부었어요. 어릴 적 나름 운동선수를 꿈꾸며 살았던 제겐 비록 살만 빠졌을 뿐 기본적인 힘이 남아있었거든요. 진짜 있는 힘껏 컵잔을 쥐고서 차를 들이보니 물살이 어찌나 셌던지 시어머니 얼굴에서 퍽 하고 주먹에 맞은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며느리한테서 물세례를 받고는 어안이 벙벙해 미친년이라 소리를 꽥꽥 지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대 더 맞고 싶으시면 여기 딱 기다리라며 이번에 목마를 때 마시려고 물병에 담아놓은 오미자차 1리터 용량을 냉장고에서 꺼내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이부으려고 위에 닫혀있던 뚜껑을 열고 확 시어머니한테 가려고 팔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엄마야! 하며 남편을 붙잡고 뒤에 숨어있다가 한참을 미쳤다고 잔뜩 쫄아서 말리라고 남편을 설득하다 결국 본인 입으로 먼저 미안하다고 아무 말도 이젠 안 하겠다며 오두방정을 떨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손에서 물병을 놓지 않고 있으니 혼자 방방 뛰다가 남편이 말리러 온 사이에 자기 가방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혼자 문 밖으로 주랭랑을 치셨고요. 그렇게 집 나가서 연락이 없으신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어찌나 까뭇까뭇 무소식인지 우스갯소리로 그날 분명 누군가 제 손에 던져진 제 오미자차로 요란하게 싸다구를 맞았던 것 같은데 그게 꿈인지 현실이었는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여전히 시어머니 가방은 저희 집에 놓여져 있는데 보기 싫다고 그건 그대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혹여나 또 전화 오면 그땐 요구 바가지로 해주려고 전화선도 안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완전 쪼르셨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으세요. 덕분에 남편도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는지 완전 쫄아서는 자기 엄마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며 옆에서 더더욱 저를 왕비 모시듯 떠받들어 주고 있고요. 아휴, 살면서 살 때문에 모진 경험도 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맛있는 거 잘 먹고 살려 하니 시어머니가 절 딱 건드리시는 바람에 나름 한동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었지만 이제는 좀 자유가 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다음에 또 헛소리하려고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날에는 저 진짜 그때는 오미자차가 아니라 욕조에 물 한가득 집에 있는 차 종류는 다 털어내 우려서는 시어머니 면상에 바가지로 퍼서 던져버릴 거예요. 또 오기만 하세요 아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